스루프 타임즈 2023년 4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초순부터 지금 그 3월 말까지 50개 업체를 무작이라기보담도 그죠, 무작이죠. 랜덤 샘플 해가지고 50개 주로 코스피 상장된 업체들인데 분석을 해서 개별 이 스루프 분석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50개 업체의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률과 스루프 그 율의 그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통계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되겠고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그 제로 손익분기점 선 정도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측으로 약간 밀렸죠. 그 한 반 정도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 영업 그 이익률이 거의 40% 선까지 떨어진 데는 이제 한국전력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수르프률하고 거의 같죠. 일반 그 제품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2022년도에 그 한국전력이 유독 그 코가 딱 그 밑으로 떨어진 그런 모양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2021년보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그 업체들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굵직굵직한 데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두 번째로 나오고 현대 BNG 스틸이 나오지만은 거꾸로 스루풋은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원가 회계하고의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지만 이 원가 회계상으로 현대 BNG 스틸이 성과가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러지만 실질 이익은 많이 낮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이 차이들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여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실제 스루풋은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현대로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인데 스루풋은 거꾸로 더 떨어진데 한국가스공사 같은데 현대건설, 이마트는 거의 유통업이니까 비슷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게 대우조선해양인데 원가 회계로는 영업이익률이 0%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루프상으로는 거의 30%가 이게 실질 그 내역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빨리 뭔가 해결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라고 여기는 코스닥인 경우를 제가 선택을 한 건데 하도 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분석을 해본 건데 나름 원가 영업이익률도 올라갔고 수르풋률도 크게 올라간 데가 나노 신소재란 데가 있네요. 서진 시스템은 거꾸로 내려갔고요. 원가 영업이익률은 올라갔지만은 수르풋률은 떨어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원가 회계가 재고자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좀 갭이 있죠. 원가 회계로는 영업이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수르풋률은 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가 이제 중간선이라고 그러면은 2022년도 이게 한국을 전체 대표하는 경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상징성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이 하락세에 있다 하는 그런 면의 그 증거 자료로도 이거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 원가 회계가 보여주는 세상은 그런데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가 보여주는 세상은 어떻겠느냐 하면은 다음 장에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그 스루풋입니다. 스루풋률 상승인데 원가 회계하고 차이들이 많죠. 왼쪽은 원가 회계들이 이익들이 많이 났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스루풋 쪽으로는 아니 옳시다 하는 데가 많죠. 역시 한국전력 여기 뭐 원가 회계나 스루풋 회계나 똑같이 나오는 거고 스루풋 대우조선해양 바로 나와주고 있고 실제 그 성과는 안 좋은 거다. S&T 에너지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인터플렉스라는 데도 그렇고 요건 뭐 중소기업이긴 합니다. 에코프로 BM도 좀 갭이 크죠. 여기 이렇게 이 넓은 이 파란색과 그 다음에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이 면적이 넓은 쪽이 그만큼 갭이 크다는 얘기고요. 이게 허상이다. 사실은 허상.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가 거의 손익분기점 시기 그 고려 아연쯤 해가지고 0%대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여기는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현대모비스 도좀 갭이 있고 삼성물산도 좀 갭이 있고 서원산업도 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 나노신소재라는 데가 이제 스루프상으로도 괜찮고 원가 회계상으로도 괜찮고 현대 BNG 스틸은 원가 회계는 뭐 적자라고 나왔지만은 실제 스루프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데였다. 그리고 호텔 신라가 스루프율로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다. 사실상은 호텔 신라가 면세점업에 이 코비드 그거를 하면서 그 출구 전략이 아니죠. 그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이 미주 시장 공략이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면에서 그 얘기한 거로는 이 중심점이 만약 손익분기점 선 정도, 그 영업이익이 변동이 거의 없는 선 정도가 원가 회계가 한 이 정도 있었는데 우측으로 밀렸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돈을 번 데는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는 원가 회계상 영업이 그러니까 스루프 쪽으로 보더라도 우측으로 더 밀렸고 돈을 실질적으로는 잃은 기업들이 더 많다. 이것이 이 현실감 있는 한국 경제의 2022년도 뭐 이 정도면은 여기 이렇게 왕복하게 이렇게 대륙봉 이게 바다 수면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데는 대륙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꼬꾸라지는 심해 쪽으로 꼬꾸라지는 그 기업들이 되겠죠.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조선업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현대중공업이 어디쯤 있어야 되거든요. 현대제철 여기에 와 있고 현대건설 여기 와 있고 현대중공업이 스루프상으로도 좀 마이너스지만 원가 회계상으로는 조금 이 갭이 또 좀 있죠. 진양화학이라는 데도 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라도 이 스루프 측면으로 보더라도 2022년도 한국 경제는 하락세였다. 2023년도 아마 이런 상태로 더 좀 내려갈 것 같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월 1일인데 1분기가 끝났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고서 우리가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십 효과가 또 있는 걸 거고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면은 한 5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 45일 결산, 또 분기 결산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시까지 될 때는 우리는 또 한 달 45일, 한 달 보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좀 숙제를 일찍 그 제출하는 기업들이 참 그 고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시 기간이 너무 좀 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짓고요. 뭔가 그 기업은 뭐 거의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파악하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그 외부에서 보는 쪽에서는 그 시차 정보에 의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시차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 주가라는 것이 아무리 뭐 경영 성과하고 주가는 따로 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은 경영 성과가 베이직에 깔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경영 성과를 주식하시는 분들이 일찍 파악할 수 있다면은 나름대로 좀 그 효과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또 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만 했느냐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고, 일반 그 이 급여 생활자로서 본다 그런다면은 기업체의 그 이 연봉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에, 코스피에 올라와 있는 뭐 코스닥은 한 몇 군데 안 됩니다만은 지금 그 이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는 없네요. 지금 그 뽑은 데는 4천만 원 이상에다가 맥시멈 그 1억 4천 를 넘는데도 한 몇 군데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라고 이렇게 나눠 보면은 중산층은 폭이 좀 좁다고 봤습니다. 요즘 코끼리 그 그래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중산층으로 봤고, 1억 이상을 그 상류층으로 봤습니다. 그 상장 대기업, 뭐 꼭 대기업만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연봉이 낮은 업체들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에, 뭐 진양화학 성과는 좋았으면은 그 참 최저 그 연봉이고, 이마트는 판매 사원들이 대부분 여사원들, 아줌마 사원들이 돼서 또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서진 시스템이 이제 전기전자 쪽인 것 같은데 좀 낮고, 코리아 서키도 역시 낮고, LNF라는 데가 그 이 배터리 그 소재, 양극할 물질 만드는 데인데 월급을 짜게 줘요. 나노 신소재도 그렇고 회사는 돈을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S&T 중공업 낮고,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라는 데가 그래도 6천만 원 선을 좀 넘어섰습니다. 하류층에서도 그 좀 그 이 또 등급이 있다 그러면은 또 있게 되는 거죠. 중산층에서 약간 떨어진 수준들, 풍산, 한국전력 같은 대기업이 중산층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고, LG 생활건강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요. LG 헬로비전도 떨어졌고, 호텔 신라가 한 8천만 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한 1억까지가 그 이 중산층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코 프로그램, 프로비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S&T 에너지, 하나 시스템, 포스코, 현대 BNG 스틸, 대우조선해양, 삼성 SDI, 고려아연, 현대차, 현대 로템, 아모레퍼시픽,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요런데 그 중산층에 들어가더라도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는
월급을 많이 주는데 경영 성과는 어, 별무신통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50개 업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어, 뭐 그 엑셀 프로그램이 지가 알아가지고 뿌려주는 거니까 그 알고리즘을 제가 알 방법은 없고요. 삼성중공업도 이 연봉은 많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성중공업 나오네요. 그 월급은 많이 주네요. 성과는 안 좋은데. 현대제철 어느 정도 주고 있고, 포스코가 어디가 있나 몰라. 포스코가. 잠깐 이쪽 뒤쪽은 제가 지금 안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 1억 4천만 원 넘는데, 에,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 제가 그 기억력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다른 유튜버들은 고개를 이렇게 하면 보이고 뭐 근데 이게 저는 다른 방법을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으로만 해 가지고 주로 데이터 중심으로 저는 얘기를 하니까 기아 높게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좀 높게 받고 있고 현대차는 아닙니다. 현대차는 이 중산층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준다기보다도 잔업들을 또 많이 해가지고 받는 것도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또 그 상류층에 역시 되어 있죠. 현대유야도 상류층에 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삼성, 현대,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삼성 그룹 두 군데가 이 상류층에 크게 해당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대우건설이 높은데 중흥건설 중견업체가 인수를 했죠. 기존에 많이 받던 데니까 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녹화하기 전에 어딘가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1억 4천 넘게 받는 데가 어디냐? 저도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끊었다가 다시 녹화를 요 부분은 끊었다가 다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다 끝낸 다음에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코끼리 그래프로 보면은 요즘 코끼리 그래프가 뭐 유명한데 선진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개도국의 소득 증가층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코끼리 코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코끼리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상류층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루프 회계 아니 스루프 뉴스 쪽에서 또 한 번 또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 인구 구조로 있을 때 부의 구조가 이제 역 피라미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들을 해가지고 소수의 상류층이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이 양극화 현상을 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보는데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코끼리 곡선을 아래와 같이 찌그러든 삼각형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줄어들면은 중산층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류층의 숫자들은 많아지면서 돈은 결국 산육중 소수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이 마른 목골 경제가 안정적이다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밑에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니까 인구 구조로 봐서는 나이 중장년층이 요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창 돈을 여축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데니까 요거를 역삼각형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회가 계속 불안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만약에 시진핑이가 공동부유로 사각형의 이런 부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당이나 정경 유착한 애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자본주의도
이렇게 그 상류층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많이 받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그 은퇴 전까지는 나름대로 내가 중산층에는 들어갔겠거니 하고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하류층으로 밀려난 인생 아닌가.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인구 구조는 이게 실질적으로 또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인 구조인데 안정적인 구조 때 이제 이런 부의 구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본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요즘은 그 잘못하면은 인구 구조가 또 역삼각형이 되려고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고령층은 많은데 이게 역삼각형이 이 부의 구조에서 다시 역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령층이 오히려 그 돈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수도 있겠다. 뭐 그래서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한번 도표로 우리의 그 상황을 한번 인식을 해보는 그런 그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그림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뭐 이렇게 저장하다가 뭐 좀 또 그 파워포인트가 에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거 생략했습니다. 이 건배는 쇼였나 회담 끝나자 서로 뒤통수 때린 중러 런상 조선일보 최유식 동북아 연구소장의 기고문인데 핵 국외 배치 안 된다 성명 무시하고 푸틴은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선언을 했고 중국도 무기 지원 약속 안 하고 가스관 추가 건설 합의도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시진핑하고 푸틴의 만남은 중국에 대해 이미 의리 입장이 된 러시아의 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 아니었겠냐. 사진은 둘이서 건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생략하고요. 그림이 있어야 좀 재미있긴 하겠군요. 이것도 좀 그 그림을 뺐습니다. 메들리 코긴즈라고 뭐 출처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여기에 기요사키 부자 아빠 그 기요사키의 어,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그 기요사키 씨 얘기는 파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은행은 일본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제로로 유지했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 자금을 조달을 했다. 거시경제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저는 제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그 금융 부분에 젬병이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스루프 타임즈의 뉴스를 게재하느냐. 그러니까 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항상 이 배워본다는 그런 자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읽어보고 또 다른 데하고 연관해서 보다 보면은 어떤 그 지식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파생상품 시장은 천조 달러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그 배우게 되는 거고, 금융계의 전설은 파생상품 시장 문제 외에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전략과 확대 화폐 발행 습관을 비판했다. 자, 금리를 올려서 화폐를 인플레를 죽인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화폐를 또 발행을 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 돈을 풀어놓고 금리 인상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은행들 중에서 그 대형은행 빼놓고 어떤 그 지방은행 망하게 하는 작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요. 거기다가 이제 브라질과 중국은 미 달러를 폐기하기 위한 무역협정 파업을 했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그 중국은 그 위안화나 뭐 다른 그 브라질 화폐로 서로 그 교환을 하자 이런 합의가 된 모양인데 아마 그 달러 패권에 이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아마 그 세계은행 쪽에서 지들이 달러 가지고 실제
미국 정부도 그 미국 그 글로벌 금융권을 어쩌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 견제는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매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요사키 씨는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나는 금과 은과 함께 있을 것이다. 도저히 그 화폐, 종이 화폐 가지고는 어, 이 재산을 지킬 자신이 없다. 현찰을.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단선층에 비유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진 단선층에 해가지고 이미 진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계해야 된다. 대형 지진이 일본 출시단계 지진 쪽으로 대형 지진이 올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의 새로운 얼굴인 뉴진스. 원래 그 코카콜라를 든 그 사진을 했는데 하도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그 알고리즘들이 수시로 그 뉴스들을 바꾸는 바람에 저 같은 그 고령층 노땅 늑다리 꼰대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엔터테인먼트 소속인지 저는 YG인가? 나 그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 소속이겠죠, 뉴진스가. 이런 가운데 있는 아가씨는 이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한국 사람, 동양인 냄새가 나는데, 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요 아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코카콜라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전 세계 전 이 나이 어린 언니들이 옛날에 이 소녀시대, 우리는 소녀시대는 알죠. 소녀시대는 아는데 이제 소녀시대가 지금은 한 40대 중반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뭐 하는 애들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브랭핑크. 하지만 얼굴이 일일이 기억은 못하죠. 관심은 딴 데 있으니까. 어쨌든 모르죠. 코카콜라의 새 얼굴이 됐다. 뉴진스가. 그게 이제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데니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또 했는데 딴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나라 뉴스의 김성한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질이 됐는데 뭐 연예인 그 스케줄 하나 그거 가지고 그 안보 보좌관까지 교체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의 뉴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외국 언론이 또 취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 미국의 그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초청을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 누락을 했다? 그거 당연히 잘려야죠. 그건 당연히 잘려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조폭 조직, 이 조직도를 그려가지고 조폭이 왜 실패하느냐 그러지만은 어느 거 하나라도 그 보수한테 그 보고 안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마피아 조직은. 근데 어떻게 참모진으로 있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 참모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그 행동대장은 어쌔신 행동대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모진 아닙니까? 그 보좌관이라고 비서실 이런 계통이 딱 그 참모진인데 이 인자는 뭐 국가정부에서는 말하자면 국무총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중심제인 경우는 허수아비인 경우고 실질적으로는 저기 건너뛰어 가지고 이 참모진이 대통령실 요거나 이제 같이 맞먹는 거죠. 그 조직들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밑에 그 각 올라오고 뭐 이게 움직이고 또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한 모양인데 일반 행정부하고 뭐 언제 이
정치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보는 거지만은 안보의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이 식사 자리에 그 공연을 하기로 레이디 가가가 나오면 미국에서 또 삐까번쩍한 이 연예인인데 이거를 이 조절을 못 해가지고 보고를 안 했다? 당연히 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블랙핑크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연예인이라고 그냥 치부할 게 아니고 국가 안보에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성한 씨 뭐 교수 출신이라는데 그래서 이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업 출신들을 써야 됩니다. 교수는 역시 책상 물림 출신 아니냐, 탁상머리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 준용은 등용이라고 그러죠. 교수 등용은 교수로 하더라도 이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 위기는 예고 없이 온다. 그 다음에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허구한 날 불평하기보다는 정당하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칠 거야. 요게 요즘 유행하는 그 전도연이 무슨 암살자로 나오는 얘기에 그 딸내미가 한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불평을 확산시켜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여 그걸 기회로 정권이나 근권력을 잡는 방식들을 취해온 세력들이 있다. 이거를 저는 좌파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미국 일방적 이기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요즘에 언론 보도도 그런 것도 냄새가 납니다. 뒷장에 얘기하겠지만은 미 합참의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쟁 언급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론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어떤 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보도하는 언론 기관에 따라서 뉘앙스가 틀리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미 IRA 세부 지침에 한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사용에도 IRA 보조금 받는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슨 뭐 기밀을 내놔라, 반도체 수율 내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미국 국익 일방주의고 뭐 그런 거는 중국 애들이 하는 얘기를 리피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언론기관에 친중 언론기관이 엄청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위키리키스 한국이 아니고 헤럴드 경제 이런 데가 친중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언론기관은 중도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언론기관도 성격이 있다고 하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정부도 나서서 협상을 해가지고 한국사에서 생각한 배터리 소재 사용에도 IRM 보조금 받는다. 그 소재 자체의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오는지 어떤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분석을 해보고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게 경쟁업체하고 저거라고 해서 다 비밀로 해놓기 있어가지고 추적이 안 됩니다. 어디서 수입하는지. 참 그런 것도 있네요. 미 합창의장 중국군 미와 전쟁 불가피 결론 군사력 강하면 가능성 줄어.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대만 쪽에서 전쟁이죠. 대만 쪽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은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한 걸 계속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쟁론은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이 신중하게 이행하면 곧 터진다가 아니고 이 사람도
합참의장도 2021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 그 중국 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거론하면서 역사적 결정론이나 역사에 대한 선형적인 접근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망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서양의 사고방식과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 정보국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침공을 하더라도 2027년이니까 지금 올해 그 이 시진핑이가 3기 연임인데 3기 연임하면서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도 그 5년 후에는 중국 건국 100주년도 되고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때니까 4님 연임을 위해서라도 영구 집권을 위해서라도 뭔가 행동을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그 추측과 예측 뭐 이런 건데 한국 언론의 그 뉴스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미중 전쟁 이 발발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 머리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그 몇 군데 쓴 거를 제가 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메마른 섬진강, 목마른 호남평야, 섬에선 이틀급수 엿새 단수. 이제야 이제 뭐 많이들 조금씩 다루는데 벌써 이거 뭐 1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그 호남 지방에 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 좀 미리미리 좀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호남 지방에 그 물이 부족한 게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것도 그 자연의 그 변하는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올해 호남 지방에 태풍이 왕창 몰아오든지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가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요. 여기 뭐 섬진강 그 물이 마른 거 그런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저수율 20%선 붕괴됐다. 6월 장마철 비 소식 없으면 국가적 위기다. 하루에선 농업용수 확보하려 수문 모두 폐쇄했다. 정부도 대책고심하고 기재부 올해 예산 물 투자에 중점. 홍수보다 가뭄이 더 무섭다는 말이 진짜라고 했다. 뭐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 전북보다도 호남평야 중에서 전남 지역은 생활용수 확보가 더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좀 들었어요. 그래 화장실 물도 안 나오니까 그 화장실을 보고서 또 그 얻은 물을 그 탱크에다가 이 볼일 본 사람이 또 채워놓고 그런 불편한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답니다. 자관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는 건 자연의 그 있던 준엄함에 대해서는 잘났다고 깨갱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늘을 무섭게 알고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기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중에서도 그 완도나 신안 여기에 이제 제한급수 벌써 핵심 그 가뭄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섬 지역에서는 완도 대부분의 섬에서는 2일 급수 6일 단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노하도라는 게 노하도, 복일도, 청산도, 금일도 등 섬 지역은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배로 물을 실어다가 막 그 공급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 그 비도 항상 잘 오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냐 뭐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들면은 또 민심이 흉흉해지고 농사도 망치면은 뭐 대부분 또 식량을 수입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악 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한 행동과 체포 속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펜을 얻고 있다. 아니 이것도 그 취급을 안 할래다가 왜 그 넥스트 샤크라는 데서 또 아이리스 정이면은 뭐 한국인 출신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번 또 취급은 했죠. 뭐 그 이 손자가 전우운이라고 돼 있는데 뭐 화요일 체포됐고 뉴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이 학살을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 손자가 가족의 범죄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뭐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빨간 글씨로 쓴 거를 얘기할게요. 5.18 사과 등 자신의 마약 범죄를 약화시키려고 자신의 직계존속 할아버지를 팔아먹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아주 속이 들여다보이는 술수일 뿐이다. 얕은 술수일 뿐이다. 마약을 한 상태의 동영상이었을 것 같다.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가 사죄할 필요까지는 없다. 한국의 연좌제는 없어졌다. 정서적 연좌제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이 옛날에 사과한 거 지금도 사과하라고 계속 울고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 물론 전두환 그 고인이 된 전두환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뭐 뭘 했다. 그리고 뭐 발포 명령은 내린 적이 없다. 뭐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그 중에 그 이 오열도 있었겠죠. 5.18 그 사태 때 제가 그때 그때가 이제 그 5.18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거 깨끗하게 복원을 빨리 해놨는지 돈을 들여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1981년인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참 고통스럽고 그 참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런 그 참 희생된 그 선량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어느 정도는 불순 세력이 침투했던 것도 지금 역사적 근거로 있다는 것도 나와 있는 거고 섞여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피하 식별이 안 되고 또 지금 같아서는 꼭 그런 거죠. 배트공이 지금 그 누구야 그 어떤 여자야 그 위안부 그 여자 그 여자가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한국이 잘못했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베트공하고 그다음에 일반 양민하고 식별이 안 되니까 한국이 또 한국군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서 눈 뒤집혀지면은 그 학살이라는 용어지만은 피해가 식별이 안 되니까 다 그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전쟁이라고 그런 거고 그 당시 치안이 유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도 그랬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말 못할 비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뭐 이런 데서 그 얘기할 수 없는 거기에서 그 피신한 사람들 보호해 준 적도 있고 그 당시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 지금 생각은 그 연좌제 없다. 너는 네가 마약하는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 할아버지 이름을 팔아먹는 놈으로 뿐인 나는 안 보인다.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아. 예, 요거는 그 유명한 그 목루 동심파괴라고 부부가 하는 방송인데 그 이 고대사에 대해서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제1부 친북 세력들 제목으로 해서 쭉 그 항상 얘기하면은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그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읽어본다기보다도 하나의 그 참고 자료로서
좀 참고할 만한 충분한 이 가치가 있는 그런 방송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뭐 제 말이 아니고 그 해설자가 이미 이재명 지지자들 사실상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미주의, 반일주의, 친중주의, 친북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일반인들이 의식하는 역사 왜곡의 실체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제야 사학자들이 친북화되는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은 고구려를 전통성으로 보고 있고 남한은 신라를 정통성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친북 세력들은 고구려 중심 역사관을 가지게 되어 있고 뭐 이렇다는데 어쨌든 저도 그 고대사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짓들을 하고 자빠졌는지 과거를 잊고 친연적으로 맺을 수 있는 어떤 고대사는 없을까 하고서 한번 고대사를 해봤는데 일본 학자들 중에서는 그 흉노적에 대한 고대사 이런 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고 중앙아시아 역사라든지 고대사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더 연구한 게 많은 게 현실이고 우리나라는 뭐가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날 우리나라 뭐 유명한 학원 강사 누구 뭐시긴가 그런 친구는 기껏 해봐야 이시조선 이조실록에 의한 조선 역사, 친중 4대주의 했던 역사 외에는 우리나라 무슨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조 때 외의 거에는 뭐 안 나와요. 옛날 거는 고증할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연구한 자료도 없다 보니까 단군은 그 종교가 아니죠. 그거 공감을 하고요. 단군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냥 설화죠. 설화. 그리고 역사적 실체가 있었던 고조선이라는 역사적 실체가 있었다는 건데 이런 거를 종교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를 또 한일 고대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고대사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중국하고 고대사를 계속 가다 보면은 허구날 싸움질 했을 거예요. 뭐냐 중국은 농경사회화 돼가고 있고 우리 그 고대사 선조들은 그 흉노와 같은 기마 유목민족 출신들이었던 거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친연성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은 그 땅 때문에 허구한 날 옛날에도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한나라가 만리장성을 쌓겠냐. 여기 이상 내려오지 마. 우리가 이쪽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쪽은 니들 거 해.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만주족, 이 만주족, 그 청나라, 그 다음에 그 금나라, 걔네들 중국인 아니죠. 걔네들 중국인 아닙니다. 애신 강나라고 한 게 거기 저기 청나라 성이 애신 강나라는 게 신라를 사랑하고 각 나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자로도 보면은 일본 사람이 또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만주 제국을 저기 괴뢰 정권 세울 때 너는 중국 애들하고 틀려. 그러니까 만주 제국 옛날로 돌아가서 만주 제국 해라. 우리가 나라 세우는데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건 힘이었고 호수아비로 됐었지만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고대사를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한일 관계사 그다음에 옛날 우리 저 만주 몽골하고의 고대사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관계는 그 고대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만리장성 쌓기 전에 한나라 하고 충노한테 당해가지고 여자 바치고 곡물 바치고 했던 한나라 놈들이 나중에 이제 거꾸로 치는 거 그런 역사도 흉노사를 보면 다 나오죠.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긴 납니다. 네.
한국에서 고대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해서 친미파와 친북파의 한국 고립 전략, 남한을 현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전략,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의 그 민족적 그 장심이나 그 또 실지 회복이라든지 또 미래, 그런 거를 일반 국민들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면은 아, 애 새끼려면 뭐하냐, 그냥 우리끼리 살자, 애는 뭐 왜 낳냐 해서 한국 소멸을 시키려는 그런 이 말하자면은 그 바이러스적인 존재들이 그 요즘 제야 사학자들이 바이러스 친중하는 바이러스 같은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되고 있다. 목적은 숙주를 이용해서 결국은 한국을 인구도 안 낳고 해가지고 소멸시키는 거에 기여를 한다. 왜 하냐? 중국 아새끼들한테 돈을 처먹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일자 만우절 같은 얘기로 풀어 매겨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